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성심성의 법률 상담으로 채워지는 생생법률쇼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데요.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지역의 하메란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하메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건물 증축에 따른 수익 분배 요청하는 공유자, 게임 친구에게 당한 사이버 스토킹, 부정적인 리뷰를 삭제한 의혹에 휩싸인 병원, 건물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된 폭행 장면,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경영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는 크게 감형됐습니다. 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도 아리셀 사고와 비슷한 문제를 보여주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23명이 숨진 대형 참사인데도 형이 크게 줄었습니다. 얼마나 감형된 겁니까? 우선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4월 22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크게 감형됐습니다. 또 항소심은 그 박중원 아리셀 총괄 본부장에게도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15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모두 1심 징역 15년의 절반도 되지 않은 형을 선고받은 셈입니다. 네, 1심 징역 15년에 절반도 되지 않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상구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유무죄 판단 부분과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에 대한 양형 판단 부분이 1심과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사실 중에 비상구 설치 의무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상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 자체에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 이 사건 참사 현장이었던 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도 1심과 다르게 큰 감형 사유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좀 책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 책임 범위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대표를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는 판단을 했지만 네. 그 비상구 설치 의무에 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해서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인데요. 네. 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지켜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산업안전보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내용으로 엄격히 해석해서 책임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다소 경계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 특히 유족과 합의가 감형 사유로 반영된 부분도 논란이 큰데요. 왜 항소심은 1심과 다르게 본 걸까요? 앞서 1심은 박 대표 측에서 유족과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제한적인 양형 사유로만 고려했는데요. 네. 제가 1심의 그 판결 이유를 잠시 읽어드리면 네. 그 기업가는 평소 기업 운영에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 힘을 쏟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에는 비용을 최소화해 이윤을 극대화하다가 막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돼 기업가가 선처받게 되는 선례가 많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한 일부 피해자 유족의 엄벌을 탄원하고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징역 4년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 비판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 이제 4년이 조금 지난 법이고 그 개정 취지 자체가 산업재해 발생 전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인 산재보다 사업주에게 더 중한 처벌을 물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도 피해자의 합의와 관련해서 기존의 사용자 과실과 관련한 범죄와 동일하게 그대로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해버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런 안전조치 의무를 다소 안일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네. 재판부는 화재 확산 속도나 사고의 특수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요소도 책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존에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나 작업상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해와서 아리슬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거나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면서 화재가 발생한 위치, 화재가 이례적으로 확산된 속도, 화재의 특수성 등이 피해자의 사상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인 화재 확산 속도 등 이 사건 사고의 특수성을 피고인 측에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한 듯 싶습니다. 네. 지금 유족 반발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항소심 검찰 구형이 징역 20년이었습니다. 근데 네. 검찰에서는 구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상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책위와 유가족들도 이번 항소심 판단에 머물지 않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법의 엄격한 해석과 합의라는 양형 요소가 이 대형 참사 앞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접수된 사연은요, 공유 건물 증축에 따른 수익 분배 요청하는 공유자인데요. 변호사님, 사용 위치에 대한 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유 건물 위에 특정 공유자가 본인의 위치에 돈을 들여서 증축한 경우에 그 증축 부분은 그 사람 단독 소유가 되는 건가요?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핵심 기준은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인지 아니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연 보내주신 상담자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공동으로 네, 건물을 지었는데요. 네, 근데 지어진 조건은 네, 네 사람이 지었거든요. 네, 한 필지에다가 네 사람이 지었어요. 네, 네. 그런데 단독 건물처럼 지금 돼 있어요,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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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칸으로 지었는데 네, 지기는 같이 지었어요, 공동으로. 네, 근데
이용은 무 자르듯이 네 칸이 딱 잘라져 있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계단도 양쪽에 한 칸 한 칸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네 집이 이용할 수 있게끔 네. 두 집이 딱딱 별도로 돼 있거든요. 같이.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단독 건물이에요. 아, 짓기는 그렇군요. 같이 지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3층까지 이렇게 지어졌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해가지고 음. 한 10평 정도 네. 4층에다 단독으로 나 혼자 딱 지어놨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위치 공집도 다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10평 정도 지었는데 네. 공교롭게 핸드폰 기지국에 내가 나 혼자 딱 4층이가 있다고 지어주다 보니까 네. 3층으로는 안 들어가고 4층 내가 지어놓은 거 네. 거기에 핸드폰 기지국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기지국 사용료를 네. 네 사람이 다 나눠갔자. 네. 아니 뭐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저 공공기관에 허가 내가지고 네. 나 혼자 내 돈으로 해가지고 딱 지어놓은 건데 전용 공간이시니까 수익은 상담자님의 본인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딱 지어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 상담자분은 4명이 공동 소유한 3층 건물에서 전용 공간에 대한 공증을 받은 뒤에 사비로 이렇게 건물을 증축하셨는데 다른 공유자들도 동의를 했고 허가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4층 옥상에 기지국이 설치가 되면서 발생한 수익 문제인데요. 다른 공유자들은 좀 지분대로 나누자고 하지만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내 돈 들여 만든 나의 공간인데 좀 억울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연은 예. 잘 들었고요. 옆에 하메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선생님. 우선은 예. 이 건물을 4명이서 같이 지으셨다고 했는데 예. 지금 현재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지분 비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대지 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40평 해가지고 2개. 그리고 하나 30평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79평.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어렵고 일단은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떼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지금 4층까지 지어진 그 건축물. 예. 거기에 누구 단독 소유로 돼 있어요? 아니면 공유자로 돼 있어요? 지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지분 비율이 나머지 3명이 몇 프로고 선생님이 몇 프로예요? 몇 분의 몇이에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으로 나눠서 그렇게만 다 기억하는데 네. 대지 면적이 40평. 그러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40평, 30평, 그 다음에 79평 해가지고 네. 189평이거든요. 네. 다 해서요? 예, 그래서 4명이에요, 그게. 189평의 땅에다가 건물을 4명이서 같이 지으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 건물에도 그럼 그 4명이 공유자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지 지분에 선생님이 어떤 대지 지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40평이요. 40평짜리? 그럼 과반은 안 되시는 거네요. 선생님 혼자만 두고 봤을 때는. 예. 그렇고 지금 4층에 증축하셨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옥탑방 같은 거예요? 창고래요, 창고. 창고. 그게 전체 그 건물 면적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미세해요. 한 10여 평 되니까. 그러면 189평짜리 면적의 10여 평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건축 면적은 이게 상업지여가지고 95%거든요. 그러니까 34평? 34평. 층당 34평을 내가 지었어요. 40평이 대지 면적 40평이었어. 그리고 공증 내용에 그 이제 4층 공사하시는 부분이 선생님 비용으로 하고 사용 위치를 요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시는 10평으로 한정해서 한다는 게 공증에 들어갔다는 것 같아요. 예, 위치 네. 공증이에요. 위치. 위치.
예, 예. 그럼 면적도 들어갔어요? 예, 청중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 그거 말고 요 예, 증축한 부분을 선생님이 뭐 단독으로 사용한다거나 수익을 뭐 수익이 나면 선생님한테 단독으로 귀속되게 한다거나 하는 문구 들어갔어요? 그런, 처음부터 내가 내 것으로 알고, 그러면서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건 기록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통신사로부터 기지국 사용료를 선생님이 일단은 우선 단독으로 받으시는 거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걸 나머지 분들이 나눠달라고 선생님한테 요청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예, 한 공유자 사람이. 등 한 사람이? 예, 예, 예. 그러면 그 한 분이 나머지 공유자들의 입장을 다 대변해서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 혼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하고는 얘기 안 해봤는데, 그 사람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단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여쭤본 거고, 네네. 근데 일단은 통상적으로는요,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선생님 단독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했더라도 그 증축 부분은 여전히 공유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4층 증축 부분이 공유에 해당을 하면 4층에 설치한 기지국의 사용 수익권도 이제 공유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공유자들끼리는 이 협의하에 어떤 부분을 증축하셨다고 해도 이게 단독 소유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판례상 굉장히 드물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공증을 받으셨다는 내용에 혹시라도 이 선생님이 4층 단독 그 증축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뭐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 단독으로 사용 수익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혹시 기재돼 있다면 이건 내부적인 협의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본 건데 네. 그거는 없다고 하시니까 이 공증이 어떤 그 근거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단독으로 이 사용료를 선생님이 확보하시는 데 있어서. 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통신료를 통신료 기지국 사용료는 통신사에서 선생님한테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걸 나눠달라고 하는 상황인 거고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나눠달라고 할 때 선생님이 이제 끝내 거절을 하시면 민사소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거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선생님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하실 수 있는 어떤 항변 사유는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그 선생님 증축 행위로 인해서 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가 만약에 상승을 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층까지만 있는 건물이었는데 4층에 창고를 지었다고 하면 어쨌든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가치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만약에 선생님이 그 금액적으로 이거를 뭐 감정이나 이런 걸로 유익비 주장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원래 이 건물이 3층일 때는 뭐 기지국 설치가 안 됐나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4층으로 올라가면서 높이가 높아지면서 기지국 설치가 가능해진 건가요? 그래서 기지국이 네. 3층으로만 있었을 때는 기지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통신사에서 그때도 요청을 해보셨는데 안 됐던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런데 내가 4층으로만 한 10여 평 딱 지어놓고 올라가니까 네. 아무래도 이 기지국은 높이가 높아야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나한테 이제 저기 통신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짓자, 네. 짓고 싶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했을 때 지하 1층부터 우리가 지하 2층에 지상 3층이었는데 네. 지하 1층부터 1, 2, 3, 4가 딱 이렇게 해갖고 내 지분이에요. 네. 딱 묻자면서 짱났으니까. 그래서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나오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통신사에서도 내가 저 나오고 계약자인 줄 알고 나한테 얘기가 들어왔고 저 사용료가 제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통신사에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 소유로 뭔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등기부 등본상이 아니어도 외관으로 봤거나 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3층짜리 건물에서는 통신사 기지국에 대해서 뭐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는데 4층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높이가 높아져서 통신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선생님이 4층 부분을 증축하면서 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수익권도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그 상대 공유자 측에서 선생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배하라고 부당이득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다는
전체는 못 준다. 혹은 뭐 주더라도 일부분만 줘야 한다. 내가 이 건물 4층 짓는데 들인 비용의 상당액은 빼줘야 한다. 이런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지금 상태로는 거기서 요구하는 게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은 건 아니고 다만 비율에 관련해서는 그 무자르듯이 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신사 측에서는 이제 네, 이쪽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네, 우리 89평에 네, 그 사람 이제 그 항의한 사람이 제일 89평이 제일 큰 거거든요. 네, 79평 그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머지 두 사람을 동의서만 받으면은 지분 저기가 사용 저기 50%가 넘으니까 네. 계약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 쪽으로요. 예. 두 분의 동의를 받아오면 그게 제일 안전하기는 하죠. 그 두 분만 받으면은 네, 50%가 넘으니까 그렇죠. 총 지분의 세 사람분이 50%가 넘으니까 네, 그것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얘기를 하면 동의서가 가능해요.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 지분까지 포함해서 과반수 지분이 넘어가면 예. 그걸 가지고 관리 행위를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신사에 이제 계약을 하시고 선생님이 그 세 분, 나머지 공유자 세 분들 사이에서 선생님이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 수익을 하겠다. 그리고 분배는 뭐 나머지 셋이서 알아서 하겠다. 그런 약정을 체결하시면 그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생각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나 혼자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사용을 해왔는데 이분이 답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차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치를 하실 때 애초에 나머지 공유자 세 분의 동의서도 다 받으셨다는 거죠? 처음에 그 네, 사진 처음에.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이 기재국, 네, 예, 그때는 총 네 사람이 다 관공서에서 동의서를 받으라 네, 해가지고 네. 그때는 다 찍어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이 통신사 기지국 사용료가 얼마가 나올지 잘 이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동의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때는 이제 출석할 때 네. 통신사 이거니까 생각지도 안 했어요. 이것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철골을 쓸 정도로 지을란다 해가지고 한 10여 평 지었거든요. 네. 여기 상황없이 잘 사용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저기가 생긴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사용료를 이제 분배해 준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그 땅 평수하고도 또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게 땅 평수에 따라서 지분을 나누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지었고 건물 지분도 거기에 부합해서 같이 이 비율이 맞춰져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 땅 평수에 맞게 분배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래 버리면은 이제 그 제일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분이 많이 그건 가져가겠죠. 네. 그래서 거의 50%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지금 증축하셨을 때 들인 비용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그 이상을 일단은 빼고 나머지를 나누겠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더라도. 그래요, 예. 네, 상당히 많이 도움 되셨을까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참도 손안 안 대고 내가 나 혼자 돈 들여서 내가 내 집을 위에다가 네. 쉽게 말해서 그러잖아요. 네네네. 내 집사 내가 지은 건데 네. 이게 내 돈 들여 지은 내 공간이라는 상식과 좀 땅과 건물은 공유라는 법리 사이에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호사님 조언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일단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용 위치에 관한 공증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공증 문서가 등기부상 그 공유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네.
공증은 이제 공유자들 내부의 어떤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조율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공정증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공유라는 것 자체는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는 어쨌든 일반 단독 소유와 달리 공유자 과반수 지분으로만 관리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특별히 어떤 내부자들 간의 공증이 있다고 해도 외부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전히 공유자로서의 지위가 네.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그 4층 증축하실 때 공증을 네. 받으셨다고 한 부분이 네. 위치에 대해서 특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아마 나머지 공유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분이 그 이상의 그 부분을 혹시라도 점유하게 될까봐 네.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공증 취지 자체가 이 증축하시는 분한테 유리하기보다는 나머지 나머지 분들이 분들을 위해서요. 그게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고 또 설령 이 안에 이제 단독 사용 수익권이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도 네.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분배 문제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공유자 전체한테 주는 것이 아마 맞다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4층 건물 내부가 상담자 소유라고 해도 그 지붕에 해당하는 옥상은 건물 전체 공용 부분으로 봐서 다른 공유자들의 어떤 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지금 지으신 부분이 네. 구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창고라고 하시면 네. 부합된 건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일단 판례에서 공유자들 일부가 뭐 어떤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단독 소유의 건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부합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통신사로부터 기지국 사용료로 수익을 단독으로 지금 받는 상황이신데 계속해서 거절을 하게 되시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보다는 수익료 배분이 좀 금전적으로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못 들어가지고 네. 근데 만약에 소위 이제 저희가 말하는 2, 3천 미만의 그 소액 사건이라고 하면 판결로까지 가게 되면 이제 변호사 비용이 더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장 지금 합리적인 방법은 네. 아예 안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4층 그 창고 증축하실 때 들어가신 비용 음. 플러스 알파 이것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으로 어쨌든 그 통신사에서 이 기지국 설치하자는 제안이 온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경제적으로 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걸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4층의 건물 증축으로 인한 건물 가치 상승을 좀 주장해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수익률을 다는 못 주지만 그래도 일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3명의 공유자들 가운데 단 한 분만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말씀 들어보면 과반 지분이 넘어가도록 나머지 두 분과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나머지 지금 이의 제기를 하시는 그 한 분이 가장 큰 평수를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네. 지금 사연자분이랑 나머지 두 분이 더해지면 그 나머지 세 분이 과반 지분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 과반 지분자가 되는 그 나머지 세 명이서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이제 유효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사용 수익 방법을 이제 단독으로 하시고 근데 이제 또 내부적으로 그게 이제 그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분이 이분들한테 나눠달라고 한다면 또 별개의 문제기는 한데 네. 통신사로부터 이걸 수령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 상황에서 상담자분이 그동안의 수익을 좀 소급해서 나머지 분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까지는 없을까요? 사실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때까지 소급해서 발생한 수익이 제가 봤을 때 증축한 비용이랑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가장 큰 지분권자도 이제서야 네. 그 어떤 수익을 문제를 내놓으라고 제기하시는군요. 문제를 제기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상계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나면 소급해가지고 그 받으신 수익까지 토해낼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상담자께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혹시 다음에 이제 또 이 공유 지분 관련해 가지고 공증 받으실 일이 있다거나 증축하실 일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라도 이 수익에 대해서 조금 그 사전에 협의를 해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증 과정에서 뭐 이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이런 문구를 명확하게 넣으시는 것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조언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소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FPS 게임을 즐겨하며 게임 계정을 통해 여러 친구를 사귀었는데요. 그중 한 이용자와 몇 차례 함께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웃고 넘겼으나 발언의 수위가 점점 심해졌는데요. 결국 불쾌감을 느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 상대방도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후 저는 게임 계정과 모든 SNS에서 상대방의 계정을 차단하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게임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똑같은 닉네임을 사용하는 계정과 반복적으로 매칭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제 지인들의 접속 시간을 확인한 뒤 의도적으로 매칭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매칭될 때마다 왜 친구 추가하지 않느냐, 왜 관계를 끊고 게임을 하느냐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과 매칭될 때마다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게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상대방의 행동을 요약한 글을 게임 계정에 게시하였고 글의 마지막에는 상대방의 계정 아이디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고 기존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새로운 계정을 통해 다시 연락하여 해당 게시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작성한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또 상대방의 행위가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온라인 게임 안에서 벌어진 일도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일처럼 어떤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글이나 말, 부호, 음향,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스토킹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나 DM 등을 보냈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온라인 내에서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만한 발언을 들었다면 상대방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로 고소할 수가 있고 네. 또 온라인 내에서 성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다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게시글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게임 중에 성적인 발언을 반복했지만 상담자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웃고 넘겼다고 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웃고 넘겼다는 사정이 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우선은 상대방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로 이 부분을 고소하게 된다면 네. 이는 반의사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제 표명을 하면 나중에라도 처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당시에 명확히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처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또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네. 분위기를 깨기 어렵기도 하고 관계 단절이 두렵기도 하고 또 당황하기도 해가지고 웃거나 침묵하는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수사기관에서나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해서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정이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담자가 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 상대방이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사과는 성적 발언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매우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사과를 했다는 것, 곧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고 이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사과를 들으셨다면 그 내용을 캡처하시거나 채팅 로그를 보존해 이렇게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하면 이제 캡처 시간이 기재되는 PDF 파일 형식으로 그 문서화해서 그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채팅으로 남은 성적 발언과 음성으로만 이루어진 성적 발언은 그 증거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기도 할까요? 기본적으로 두 증거 모두 피해에 있어서 증거 능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사 보존성과 입증 용이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네. 채팅 기록은 텍스트로 명확하게 남아 있고 누가 말을 했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게임상에서 막 오가는 음성 발언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녹음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사후에 그 발언자 식별이나 발언 맥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하고 입증이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당사자 간의 그 대화자 중에 일부가 본인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네.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직접 녹음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성적 발언이 단순히 불쾌한 수준인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인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그냥 상식상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사연자분이 성적 발언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아니어도 그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점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성폭력 처벌법 위반 우리가 줄여서 혹시 통매음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일단 법에 구성돼 있는 구성 요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농담이나 장난 수준이 아니라 성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말을 하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실무상 이 판단 기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제 타인의 신체, 외모, 성별에 대한 성적 조롱이나 비하, 비난의 표현을 사용했다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성적인 표현으로 보기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계속 취해왔다면 그 차단 이후에 연락 거부 의사를 이제 어느 정도로 밝혔음에도 원치 않는 연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온라인 관계에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차단한 것만으로도 그 거부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살짝 애매하기는 한데요. 네. 제가 국선전담 변호사로 8년 가까이 일하면서 스토킹 네. 처벌법 위반 사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당한 피해자나 피고인들이 이제 무죄를 다툴 때 가장 많이 하는 그 무죄 근거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자기는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들은 바가 없고 갑작스러운 관계 단절, 그러니까 차단과 같은 네. 이런 것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싶어서 계속 다가간 것이다, 계속 연락을 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단 한 번이라도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어떤 문자나 통화나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꼭 남겨두시는 것이 굉장히 명확한 게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군요. 그리고 나중에 공소사실에 적힐 때도 피해자가 언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렇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 이런 식으로 공소사실에 적히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이제 거절 의사를 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이 직접 친구 추가를 하거나 연락을 보낸 게 아니라 지인의 접속 시간을 확인해서 반복적으로 매칭을 시도하는 방식도 어떤 접근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매칭 시도는 이게 스토킹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스토킹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도성을 입증하려면 이제 정황 증거를 좀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첫 번째는 매칭 빈도가 너무 잦다는 것, 이 네. 시간대를 좀 기록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이제 지인들 간의 접속 시간이 일치된다, 이런 네. 것들도 뭐 지인을 통해서 내가 게임을 하는 시간을 알아내가지고 그 시간에 들어왔다거나 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지인 진술을 듣는다거나 해서 이 부분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네. 또 매칭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이 했던 말들, 뭐 왜 친구 추가를 하지 않느냐, 왜 관계를 끊고 게임을 하느냐, 이런 말들을 한 걸로 봐서는 의도적으로 매칭을 더 시도했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도 잘 모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사기관에 고소하신 이후에 게임사의 매칭 알고리즘 같은 것을 사실조회를 통해 가지고 수사기관이 요청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주 매칭되기 쉽지 않다는 어떤 사실조회 회신 같은 것이 오면 네. 이것도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더 매칭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이번에는 상담자가 작성한 게시글 보겠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현행법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도 공공연하게 게시를 하고 그 사람이 특정이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온라인상에 올리신 거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다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연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성적 발언을 듣는 피해를 입으셨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은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혹시나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런 일을 저지를까봐 어떤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이를 공개했다고 한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서 처벌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상대방이 세 계정으로 상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이 연락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고소 통보가 협박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우선 고소 통보가 협박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소를 할 수 있는 건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고소를 할 것이니 합의금을 달라거나 아니면 고소를 할 것이니 뭐 그 지금 뭐 글을 지우라거나 이런 종류의 종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협박이 네.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자체가 그 고소를 하겠다는 말 자체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다면 스토킹의 한 행위로 평가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즐겨보는 인플루언서가 한 치과를 방문한 뒤 불친절한 서비스를 겪은 영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저는 해당 인플루언서가 치과 직원들로부터 무례한 대우를 받은 것에 분노를 느꼈고 댓글을 통해 해당 치과를 유추한 뒤 지도 어플을 이용해 해당 치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미 불친절한 서비스에 실망한 이용자들이 다수의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한 상태였는데요. 치과 측이 플랫폼에 요청하여 해당 리뷰들을 숨김 처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리뷰들은 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항을 준수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의 요청으로 임시 게시 중단되었습니다라는 문구로 대체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치과에는 긍정적인 리뷰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리뷰 시스템이 이용자들이 경험한 사실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치과 측의 요청에 따라 리뷰를 숨김 처리하는 행동이 오히려 리뷰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제2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사연에 나온 이 제44조의 2항 정확히 어떤 조항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고 네. 2항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지도 앱이나 리뷰 플랫폼은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그럼 반드시 삭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시 조치나 반박문 게재 같은 선택지가 있을까요? 플랫폼은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 권리 침해가 명백하다면 삭제할 수 있고요. 둘째는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30일 내에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셋째는 게시자의 반박 내용을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치과 측이 리뷰를 숨김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권리 보호인지 비판 회피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리뷰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주관적인 평가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직원이 욕설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의 적시일 수 있죠. 그런데 서비스가 형편없다라는 것은 의견의 표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리뷰가 영업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의 범위에 있는지 아니면 모욕적인 인신 공격적인 표현으로 영업주의 인격권까지 침해하는지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네. 셋째는 리뷰 작성자의 동기가 소비자 보호에 있는지 아니면 보복이나 악의적 비방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해서 비판 회피인지 권리 보호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비자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리뷰와 인플루언서 영상을 보고 직접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분노를 해서 남긴 리뷰는 좀 다르게 봐야 할까요? 네, 두 경우 법적 평가가 상당히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 진짜 소비자가 직접 경험에 기반한 리뷰 작성을 했고 그 내용이 진실하고 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 경우에는 설령 이제 기소가 되지 않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글을 보고 거기에 같이 이제 동조 분노를 해서 작성한 리뷰는 처벌의 위험성이 훨씬 큽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네. 또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기도 다소 어렵습니다. 또 이 경우에는 영업 방해 의도가 인정이 되게 되면 업무 방해죄로도 추가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설령 리뷰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병원의 평판이 떨어지게 되면 그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법에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리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게시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원의 어떤 그 행동들이 우리가 상식상 그 환자가 받아야 하는 그 처우를 벗어나는 범위라면 네.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한다고 봐가지고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연은 인플루언서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치과를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시청자들이 댓글을 통해 사연자님처럼 치과를 유추했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인플루언서가 직접 병원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 속의 외관이나 어떤 위치나 직원들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충분히 특정을 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시청자들이 댓글로 특정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그 댓글 작성자가 별도의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고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만 평가받게 됩니다. 네. 인플루언서가 병원을 좀 찾아보라는 식으로 유도를 했다면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반대로 인플루언서가 병원명은 좀 가리고 특정하지 말라고 고지를 했는데도 시청자들이 찾아낸 경우에는 그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인플루언서가 적극적으로 만약에 특정을 유도했다면 이는 명예훼손행위의 적극적인 가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명예훼손행위로 기소되었을 때 처벌의 정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플루언서가 처음부터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병원을 특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올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주지를 시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추적해서 특정한 경우라면 그 인플루언서의 책임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이제 시청자들의 특정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정도의 첫 영상이 게재됐다면 결과적으로 그 인플루언서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분노를 얘기하셨는데 분노의 감정을 배제하더라도 어떤 공공의 이익, 알 권리를 위해서 사실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분도 자신의 그런 댓글이 숨김 처리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이분이 실제 소비자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 병원에 다녀가신 적이 없고 오로지 인플루언서의 그 어떻게 보면 한쪽의 말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듣고 만약에 그 이에 부합하는 어떤 그 글을 게시했다고 하면 그건 다소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이분이 주장하신 것처럼 리뷰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리뷰라는 거는 실질적인 그 실제 소비자들이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실제 소비자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제 파급으로 인해서 그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적는 거는 진짜 리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가게든 병원이든 진짜 소비자가 거기서 느낀 것을 적는 것은 존중받아야겠지만 그 외에 그 제3자가 적는 건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분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부정적 리뷰를 남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적 위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영상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분노의 표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의견 표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 병원을 직접적으로 막 특정하거나 하게 되면 그 영상에는 그 특정돼 있지 않다고 하고 만약에 나만 특정되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 저만 또 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가 그런 필요하겠습니다. 것들을 좀 주의해가지고 네. 네,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정제된 언어를 좀 사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